안녕하세요. 자, 제1강에 이어서 오늘은 제2강 1편 시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 1강에서 전체적인 어떤 손자병법에 쓰여진 어떤 시대적 배경과 또 1편으로부터 13편 시계로부터 연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손자병법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즉 원정작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원정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실제로 원정을 출발한 단계, 그리고 결전을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이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손자병법을 좀 이렇게 왜곡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1강을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어서 오늘은 제1편 시계편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편 마지막 13편까지 이렇게 강의를 시리즈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편의 시계는 여기요. 이 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많은 어떤 해설자들은 이걸 계획이라고 해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시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시계의 1편 내용을 전체를 보면요, 계산하다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계편은 손자가 전쟁을 논하는 이제 첫 번째 편인데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시계를 이제 최초의 근본적인 계획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계책을 시작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본문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계편에서 이제 이 손자가 말하는 요지는 첫 번째로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요건을 이제 오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만약에 유리하다 그러면 어, 이제 그래서 오사로서 이제 전쟁 전에 이런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 유불리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적과 유불을 따져보려는 하나의 그 비교 요소가 이제 7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적과 우열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셋째 번째는 유리하다면 이를 이제 세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들은 공격 기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좀 심화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설명하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함을 이용해서 세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를 발휘하는 용병의 과정, 즉 군사력을 운용하는 게 용병이죠. 용병의 과정에서 적을 속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궤도죠, 궤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속일 괴짜입니다. 이런 어떤 용병 과정에서 적을 속이는 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계편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승산을 판단해서 전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제1편 시계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 개는 이런 계산을 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전에 여러 가지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하는 이런 의미가 본문에 강하기 때문에 어떤 계책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계산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처음에 뭐 여러분들 유명한 뭐 구절이죠.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손자왈 병자는 국지대사라.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니 불가불찰야라. 그렇죠?
이 내용이 뭐냐면 손자가 말하기를 군사 문제는 나라의 중대한 일이요. 국지대사 그죠? 국지대사고 그 다음에 사생지지 존망지도 생사와 존망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불가불찰야라. 자, 살필 찰자입니다. 이게 살필 찰자죠. 이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손자는 시계 편의 첫 문장에서 이제 전쟁은 국가의 생존과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첫 화두를 꺼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첫 화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국지대사, 사생지지, 조망지도, 불가불찰야, 살필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첫 화두는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손자의 생각을 캐치를 할 수 있냐면요. 손자가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전쟁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 손자가 굳이 이 병서의 첫머리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손자병법은 이 춘추시대 제후들의 무분별한 손자병법을 저술했을 때는 이 춘추시대라고 우리가 일강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춘추시대에는요, 군주들이 무분별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신중함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굉장히 심각했죠. 이 시기에는 제국들 간에 빈번하게 전쟁으로 국력의 낭비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래서 이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죠. 비참해지고 황폐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전쟁의 어떤 시작할 때 신중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춘추 시대의 이 정치 사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춘추 시대는 제자 백가 사상이 활발하게 꽃을 피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그리고 사상이 꽃피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학문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 백가 사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전반적인 풍토는 전쟁을 혐오하고 회피하는 이런 유교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손자는 바로 첫 머리에서 전쟁의 신중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잘 살펴야 한다 이야기했죠. 잘 불가불찰려라,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살피다는 말은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무엇을 잘 살펴야 되는가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할 요소와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계편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살핀다는 이 자체가 이 시계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논의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편 시계편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살핀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국가가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5개의 어떤 오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오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쟁에 임하는 국가가 스스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오사라고 그랬는데 도천지장법이라고 해서 오사 이제 이 5가지의 어떤 그 요소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대적 역량, 적과의 어떤 상대적 역량,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상대적 전투력을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전투력이라기보다도 전투력보다도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 국력의 개념입니다. 적국가의 상대적 역량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비교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비교해야 될 요소를 이제 7가지의 어떤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는 뭐 7개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7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보통 7가지를 요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7개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를 형성해야 된다. 피하 간의 어떤 비교. 두 번째 여기서 피하 간의 상대국 적군 간의 어떤 비교를 한 다음에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비교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쟁에서 압도적인 어떤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말인데요. 이 세라는 것은 이 세를 형성해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세를 이제 세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임수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세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방법이 이제 기만인데요. 이거를 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와 궤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건 조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만술, 속임수를 통해서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궤도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을 때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계산과 오사나 7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비교를 종합적으로 이제 살필 찰자죠. 살펴서 이제 이런 종합적으로 살펴서 승리 가능성을 이제 판단해 본다는 것이죠. 승리의 가능성을. 이게 이제 이 시계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볼 때 우리가 시계의 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계산한다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뭐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시계편의 이러한 내용을 볼 때는 계산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 이제 첫 구절에서 손자의 전쟁관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서구의 전쟁관, 흔히 이야기하는 현실주의 전쟁관이죠. 그리고 당시 손자의 어떤 전쟁관, 뭐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전쟁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첫 구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손자의 전쟁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자는 이 전쟁을 신중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뭐 신중한만이 손자의 전쟁관이다 보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 6,109자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어떤 손자 병법 내에 자세하게 전후 어떤 배경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주장하는 내용들에서 상술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손자 병법은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어떤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세세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 깨뜨려 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자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손자의 전쟁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캐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자병법은 흔히 우리 서구에서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서구를 대표하는 어떤 전쟁관인 이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어떤 전쟁관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손자는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과는 달리요. 군사적 수준에서 용병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외에도 물론 용병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심리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수준에서 전쟁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클라우제비처와는 다르게 이 전쟁에 대한 심오한 정의를 내어놓고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자의 전쟁관을 파악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의 1편으로부터 13편에 여러 가지 이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단초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보는 관점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흔히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동양의 유교주의적 관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대 서구의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유교에서는 전쟁을 혐오하죠. 공자는 뭐 이 덕을 강조하고 또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군주가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서 백성들을 뭐 이렇게 인으로 대하고 잘 가르쳐서 예를 잘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공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교 사상은 전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동양의 당시에 어떤 전쟁과는 서구의 클라우제비츠의 어떤 전쟁론에 나오는 이런 현실주의적 전쟁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현실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클라우제비츠가 제기한 어떤 그런 전쟁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보자면요. 이 서구의 전쟁과는 유교 사상과는 달리 전쟁을 혐오하지 않죠. 그래서 엄연한 하나의 정치 행위로 전쟁을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 이러한 의미는 전쟁이 정치 행위로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클라우제비츠가 이러한 이야기한 이런 의미는 정치 행위가 일상적이고 또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수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당시에 공자가 살았던 이 유교 사상은 정반대로 정반대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손자는 이 전쟁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았겠느냐, 아니면 또 정상적인 정치 행위로 보았겠느냐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손자가 과연 전쟁을 기피 했는가, 아니면 전쟁을 수용하는 입장인가, 또는 뭐 손자가 평화주의자인가, 아니면 주전론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손자는요, 여러 가지 1편부터 13편 전체를 우리가 한번 깨뜨려 볼 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뭐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오왕 합류를 도와서 초나라를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주변국에 대한 원정 작전을 이제 수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쟁 혐오론자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평화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손자가 이 근대 서구에서 말하는 이런 전쟁의 어떤 일상적인 요소로 전쟁을 보았던 것은 뭐 또 더더욱 아니고요. 단지 손자는 전쟁을 국가 이익이라는 어떤 관점, 즉 서구의 어떤 관점보다는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 그리고 팽창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세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대 서구에서 말하는 전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손자가 말하는 전쟁은 근대 서구의 현실주의적 어떤 전쟁보다는 유교적 전쟁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혐오하거나 또는 뭐 전쟁을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손자는 전쟁을 국익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이 전쟁을 사생지지, 존망지도라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첫 구절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생지지 존망지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전쟁이 국가의 어떤 위험을 초래할 망정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손자는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어적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 좀 부전성 사상, 즉 비전론적인 어떤 입장까지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무력 수단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런 어떤 유교 입장과 좀 뭐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선 사상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런 것이 가장 온전한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전쟁을 기피하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떤 전쟁 자체를 국익의 관점이 아닌, 즉 전쟁은 어떤 폐해가 심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국가가 멸망을 하고 국민이 전쟁을 하게 되면 국민이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의 어떤 데미지의 관점에서 사실은 어떤 전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화경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비리부동, 비덕불용, 뭐 비위부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위부전이라는 말은 국가가 위태롭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손자가 이 전쟁이 방어적인 것을 명확히 말해주는 게 이 바로 화경편에 나오는 이 비위부전과 같은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비리부동이나 비덕불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이득과 이와 덕을 각각 이익과 이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국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저기 이제 또 화공편에 보면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이제 이익이 아니라 피와 역량의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유리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덕도 여기서 마찬가지 이득이 아니라 계산을 하여 어떤 값을 얻는다 또는 뭐 만족하다의 뜻으로 봐서 성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는 사실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생지지 존망지도라는 그래서 불가불찰야 이 국지대사기 때문에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라고 지금 첫 구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손자의 전쟁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손자가 이제 오왕 합류를 도와서 초나라를 이제 공격을 도모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것은요, 우리가 1강에서도 원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원거리 정벌, 당시에 춘추 시대에 제후들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의 형태가 원정의 형태였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하나의 전면전이었고요. 그리고 먼 원거리를 달려가서 결전을 하는 어떤 이런 결전적 어떤 공격 작전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후들은 춘추의 그 제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전이라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당시에 어떤 손자가 살았던 이 시기에 손자병법 시였던 이 시기의 배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손자가 오왕 합류를 도와서 초나라를 공격을 도모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원정을 통해서 적국을 합병하기 위한 공세적 전쟁이면 분명해요. 그렇지만 손자의 원정은 이전부터 이 초나라가 오나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공자가 공세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이제 오나라는 왼쪽 서쪽에 강력한 초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남쪽에는 월나라로부터 동시에 이제 공격을 압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보아서 이 초나라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즉 방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공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초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나라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원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공자의 어떤 전쟁관이 굉장히 방어적인 어떤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오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려 했던 그런 취지에서 초나라를 원정 작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손자의 전쟁관은 클라우제비츠 이후에 등장한 이 서구의 근대적 전쟁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비록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표방해왔던 이런 유교주의적인 어떤 유교주의에 입각해서 손자가 전쟁관을 가졌다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자는 이 전쟁을 유용한 어떤 정치적 수단이라기보다는 필요악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첫 구절 손자왈 병자는 국지대사라 사생지지요 조망지도니 불가불찰려라 요거 설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네요. 그 다음 문구가 이제 요 문구입니다. 이왈도 이왈천이요 삼왈지요 사왈장이요 오일법이니 자 도천지장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사를 흔히 이야기하죠. 도와 천과 지와 장과 법이죠. 이게 이제 뭐 다섯 가지 요건, 우리가 다섯 가지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다섯 가지 요건이 뭐냐면 바로 도천지 장법이라는 것인데요. 도요, 천이요, 지요, 장이요, 법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도라는 것은 도자는 영민으로 여상동의하여 가여 지사 가여 지생하여 이민 불에 위하 자 이게 뭐냐면 도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임금 위는 이제 임금이죠. 임금과 뜻을 같이 해서 가히 함께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그 임금과 백성, 군주와 백성들 간의 어떤 상하 동력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어떤 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이라는 것은 도천지장법의 두 번째 천은요. 천자는 음양 한서 시제야오. 그 다음에 지자는 원근 흠이 광협 사생야오. 자, 천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음양이라는 초자연적인 어떤 우연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추위, 더위 등 이 기후, 즉 기후와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연적 요소, 자연적 요소와 그리고 전기의 기회는 사회적 인간적 요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라는 것은 거리에 멀고 가까움, 지세의 험하고 평탄함, 지형의 넓고 좁음, 동식물의 못 살고 삶 이런 어떤 시간 요소의 영향 등 지리적 조건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함의들은 우리가 나중에 좀 종합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본문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천지 장법에서 장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지, 신, 인용, 음야오. 그 다음에 법. 도천지 장법의 마지막 오사의 법자는 법이라는 것은요. 곡제, 관, 도, 주, 용야라. 그런데 장수의 요건이라는 것은 지혜, 신이, 인이, 용기,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군대의 편성, 그 다음에 인사, 수송, 장비, 보급품 등 이런 요소다. 이렇게 이제 도천지장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를 가지고 국력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가늠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인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도천지장법으로 전쟁 전에 고려할 요건이 이제 이 오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 가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늠해보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사의 군사 사상적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오사의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좀 어떤 함의가 있느냐면요. 이 백성들의 민심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가 전쟁을 하기 전에 살펴야 할 다섯 가지 요소 가운데 이제 도천지장법 중에 이 도를 이제 가장 먼저 제시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이 가져올 어떤 백성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이 어떤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고 군주와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은 손자가 어떤
학식과 또 덕망을 갖춘 어떤 지배층의 인물로서 뭐 육아에서 맹자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을 나라의 근간으로 보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나름 그 전쟁에서 차지하는 이 백성들의 존재와 역할을 손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요, 이 국민들을 보자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우리가 통해서 국민들을 보면요,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국민의 전쟁을 하나의 삼위일체에 포함을 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클라우제비츠죠. 어, 그래서 손자도 이런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에 버금가는 이런 혁신적 사고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제비츠는 이 이전까지 군주와 군이 중심이 되어서 수행했던 이 전쟁에 국민이라는 요소를 포함시켜서 전쟁을 이 삼위일체로 이해를 했던 그런 최초의 군사 사상가였습니다. 우리가 전쟁론에서 이 삼위일체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츠는 이 근대 전쟁이 이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국민 개병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규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을 하고요. 이 국민들의 어떤 열정이 이 당시 이 총력전이나 인민전쟁과 같이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가져왔고 또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손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대규모 전쟁에서 국민들의 어떤 열정과 지지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참여가 없으면 전쟁 수행이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손자의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은요, 이 클라우제비츠와의 국민에 대한 인식과는 좀 유사한 면이 방금 설명한 그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이 손자는 백성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을 하고 또 민심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백성을 전쟁의 주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객체 또는 방관자로 보았었던 것이죠. 근대 이전에 절대 우리 서양에서 절대 왕정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전쟁의 주체는 군주였죠. 백성은 사실은 전쟁과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처럼 이 춘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백성이 중요하기는 해요. 도에서 이제 도천지 장국에서 도가 민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클라우제비츠가 생각했던 어떤 국민과 또 손자가 생각했던 백성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손자는 전쟁의 주체로서 백성을 전쟁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객체 혹은 방관자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가 이 백성을 배려한 것은 이제 군주가 전쟁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군주의 전쟁의 백성들을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와는 달리 이제 클라우제비츠의 국민은 이 민족주의로 국민들이 무장해서 전쟁에 대한 열정을 가진 어떤 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으로 국민들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는 백성들이 전쟁의 주체로서 본 거예요. 백성들을 전쟁의 주체로서 전쟁을 결정하고 또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비록 손자가 민심, 백성들을 굉장히 전쟁의 어떤 시작하는 데서 백성의 어떤 지지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클라우제비츠와는 달리 전쟁의 어떤 객체냐 주체냐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상반되는 시각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자가 이 백성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되어야 하는 피동적인 객체로 본 반면에 이 클라우제비츠는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시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런 시대였죠. 클라우제비츠가 살았던 시대는 절대 왕정 시대를 떠나서 근대 민족 국가가 탄생을 하면서 나폴레옹 전쟁과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서구 사회가 절대 왕정 시대의 어떤 군주 중심의 어떤 전쟁에서 결국은 나중에 총력전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총력전 체제로 가는 그런 어떤 길목에 있었을 때에 클라우제비츠가 살았던 인물이고요. 그러나 손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춘추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백성이 어떤 전쟁의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시기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와 클라우제비츠가 생각하는 어떤 국민이 전쟁의 주체이냐 객체이냐는 것은 상당히 이제 다른 시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손자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구슬려야 하는 대상인 반면에 이 클라우제비츠의 국민은 그 참여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전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요. 오늘은 이 오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계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 1편이 시계편이 핵심 내용들이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5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국력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없냐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비교할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국력의 우위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7가지 요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게 이제 7개예요, 7개.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까지만 강의를 하고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7개로부터 새 형성, 그 다음에 궤도, 마지막으로 성산을 판단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